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는 Y라고 하는 놈이 생산 요소의 양이나 기술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지만 단기에서는 이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Y가 잠재 GDP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I가 투자가 실질이자율의 함수가 돼서 이렇게 Y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R의 어떤 균형 조건을 IS 곡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IS 곡선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단기 균형을 분석할 수 없는 것이 IS 곡선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만 존재하고 거기에 미지수가 Y와 R이라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단기에서 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Y와 R 간의 균형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LM 곡선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IS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것인데 비해서 LM 곡선이라고는 이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장인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LM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LM 곡선, 우리가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케인즈가 생각했던 케인지안 크로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봤어요. 이 케인지안 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격 조정이 아니고 수량 조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승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즉 케인지안 크로스라는 것이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모형이라고 한다면 LM 곡선을 도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형, 즉 케인즈가 생각했던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모형을 우리가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먼저 LM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동성 선호 이론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유동성 선호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 단기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 그러면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가 같아지는 점에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환 방정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봤냐 하면 MV는 PY였는데 Y라고 하는 놈은 생산 요소의 양이나 기술에 의해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의 유통 속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M하고 이제 P하고 1대1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만약에 달라지게 되면 그것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조정 메커니즘이 물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고전학파 또는 중간시험 전에 봤던 장기 분석에서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단기 분석에서는 이제 물가라는 것이 조정이 되지 않고 물가라는 것은 경직적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던 물가에 의한 조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럼 그 또 다른 변수가 뭐냐? 그 변수가 바로 이자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생각한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장의 균형이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봤던 화폐 시장 분석에서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다 봤어요. 우리가 화폐 중간 시험 전에 화폐 수요 함수라는 것을 다 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이라고 명목 화폐의 공급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정을 거기서 분석한 내용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자, 즉
우리가 화폐 공급이라는 것은 명목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지만 사실은 화폐의 공급을 실질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폐 시장의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명목 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에서 결정되니까 외생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단기에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 위에도 이렇게 P 바를 써서 단기에 P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을 때는 여기 P 바가 안 붙어 있고 P가 움직여가지고 화폐의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은 디맨드는 우리가 L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화폐에 대한 수요는 뭐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Y와 I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소득과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에 대한 함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었어요. 소득에 대한 함수인 것은 거래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거래가 더 증가할 것이고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지갑 속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닐 것이다라는 그런 화폐의 일단 거래적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화폐 수요가 Y의 함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자산, 이를테면 어떤 금융자산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채권일 수도 있고 예금일 수도 있고 이런 이자를 지급하는 어떤 리턴을 주는 그런 금융자산을 생각을 하면 화폐와 이런 금융자산 간에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고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즉 이자율과 화폐 수요 간에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이라고 했었죠. 왜 명목 이자율이라고 했었어요? 다른 금융자산이 주는 수익률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화폐라고 하는 것의 실질 이자율,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리턴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과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의 차이인 명목 이자율이 사실은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폐 수요 함수를 표현을 했었죠. 자, 화폐 수요 함수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LM 곡선을 도출할 때는 화폐 수요 함수를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일단 유동성 선언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화폐에 대한 수요는 소득을 제껴놓고 우리가 이자율만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봅시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y를 일단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화폐 수요 함수가 이자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단기 분석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물가라고 하는 놈이 단기에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단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즉 어제의 물가와 오늘의 물가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율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단기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래는 여기다가 명목 이자율을 표현을 했지만 단기에서는 명목 이자율 대신에 실질 이자율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 장기에서는 물론 이런 가정이 틀리지만 적어도 단기에서는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의 실질 이자율 대신에 명목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될 테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X축에다가 실질 화폐를 표시를 하고 Y축에다가 실질 이자율을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공급은 여기 나와 있듯이 순전히 다 외생적으로 결정되거나 M처럼 아니면 단기에 P가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화폐에 대한 공급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결정이 될 테니까 이런 수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공급곡선은 화폐에 대한 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면에 화폐에 대한 수요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율과 화폐 수요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인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 화폐에 대한 공급이 화폐에 대한 수요보다 더 많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이런 수준에서 주어져 있다면 이 수준의 이자율 하에서는 R1이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공급이 화폐에 대한 수요보다 더 많아지겠죠.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현재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인데 현재 이자율이 1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이자율은 5%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자율이 10% 정도가 된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고자 하는 화폐의 양은 이만큼에 불과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이만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서는 하루에 뭐 10,000원만 가지고 다니고자 원하는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갑 속에는 한 뭐 15,000원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갖고 다니는 거는 10,000원만 필요한데 지갑 속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그 5,000원만큼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금을 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겠죠. 그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케인즈가 처음에 생각한 건 이런 것을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즉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화폐고 또 하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필요 이상으로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만큼의 초과 공급된 화폐를 채권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화폐 시장이고 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봅시다. 채권의 공급은 일단 뭐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채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다가 이제 채권의 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채권의 가격이 되겠죠. 채권의 공급은 뭐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이 뭐 그냥 우상향하는처럼 그려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채권의 수요는 이런 식으로 역시 우하향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필요 이상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균형 채권의 가격이 P1에서 이를테면 P2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이자율이 높으면 채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채권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 간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 쪽 과목을 더 들으면 명확해지겠지만 채권 가격과 이자율 간에는 항상 마이너스 관계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채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어요. 발행자에 따라서도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를테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국채라고 부르고,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이 많은데, 이렇게 발행자에 따라서 채권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만기에 따라서도 또 채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이를테면 3년, 5년 이렇게 먼 긴 채권도 있고, 만기가 굉장히 짧아서 3개월짜리 이런 식의 채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기가 긴 채권들은 내가 이를테면 채권을 1,000원짜리 채권을 지금 사면 만기가 이를테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뒤에 내가 뭘 받아요? 원금 1,000원을 돌려받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뭔가 수익이 있으니까 채권을 사겠죠. 그 수익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이자를 지급해요.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한테 수익을 줘요. 물론 1,000원짜리 원금 1,000원짜리 채권을 지금 샀으니까 중간에 그것을 팔게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 팔게 되면 채권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만기가 되면은 액면 1,000원짜리는 역시 1,000원짜리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이자를 받게 되는 채권이 있는데, 이런 채권을 우리가 쿠폰 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표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채권은 특히 이제 단기 채권, 만기가 3개월짜리다. 이런 채권은 중간중간에 이자를 지급하기에는 만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은 어떻게 하냐면 액면 1,000원짜리다. 그러면 내가 처음 채권을 샀을 때 가격이 1,000원보다 밑에서 결정이 돼요. 이를테면 900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럼 내가 1,000원짜리 채권을 현재 900원에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수익은 어디서 와요? 내가 900원의 채권을 사서 3개월 뒤에 만기가 도래하면 1,000원을, 그 채권을 발행자에게 제시를 하면 1,000원을 나한테 돌려주니까 그 100원만큼이 사실은 이자 수입이 될 거예요. 이런 채권을 우리가 디스카운트 본드 또는 할인채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할인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할인채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채권 가격을 우리가 PT라고 이렇게 하고, 만기가 됐을 때의 채권 가격을, 즉 3개월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채권의 가격이 PT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써봅시다. 그럼 이 P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액면가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페이스 밸류라고 하는, 1,000원짜리 채권을 산다. 그러면 900원의 채권을 사서, 예를 들어서 이게 900원이고 액면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3개월 뒤에 내가 1,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채권이 디스카운트 본드가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PT의 가격에 사서 PT 플러스 1의 가격에 내 이 채권을 돌려주게 되면 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PT에다가 이자율 이를테면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그것이 PT 플러스 1하고 항상 같아질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게 900원이고 이게 1,000원이면 1,000원을 900원으로 나눠준 것이 1 플러스, 여기 원금이 들어가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페이스 밸류 PT 플러스 1은 고정이에요. 채권이 발행한 순간에 이를테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의 채권 가격과 여기 PT와 현재의 이자율 R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놈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서 이놈이 컨스탄트가 돼야 되니까 이자율과 채권 가격 간에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현재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시장에서 보면 이제 이자율이 R1이었던 것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채권에 이제 화폐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채권 시장의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내용들은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케인즈가 생각했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화폐와 채권이라는 두 가지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꼭 채권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10,000원인데 15,000원의 돈이 있다 그러면 5,000원만큼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은행에다가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화폐를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을 은행은 이제 운용을 해야 되죠. 뭔가 다른 데 투자하고 대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금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형이 역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채권으로 생각해도 좋고 예금으로 생각해도 좋고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이 있으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따라서 화폐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으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R스타의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이런 R스타점으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케인즈가 생각한 유동성 선호 이론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장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화폐에 대한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같아지는 데 균형이 되는 것은 장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Y라고 하는 놈이 고정돼 있었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달라지게 되면 여기 쓰여 있는 P라는 것이 조정이 돼서 그죠? P라는 것이 조정이 돼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도록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단기에서는 이 가격의 물가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놈,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조정에 의해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아지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생적으로 우리가 가정했던 통화량이라고 하는 놈이 변하게 되면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의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이런 점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놈을 만약에 감소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화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장기에서는 M을 증가시키면 P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 화폐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의 결과예요. 여기서는 P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M이 증가하면 P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서는 이자율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즉 장기에서는 P의 조정, 단기에서는 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유동성 선호 이론의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 봤던 중간 시험전에 봤던 화폐 시장의 균형 조정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다른 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줄였다. 그러면
이 통화량 감소가 명목이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가 중간시험전에서 봤던 화폐시장 이론에 따른 내용과, 즉 장기에서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봤던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통화량 감소가 명목이자율에 비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봅시다. 자, 단기에서 우리가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은 지금 여기서 봤던 유동성 선호 이론이에요. 자,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그리고 우리가 단기를 보기 때문에 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 경직적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단기에서 통화량 감소가 명목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명목이자율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명목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통화량을 감소를 시켰더니 통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물가가 경직적이니까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은 단기에선 사실상 같다고 보면 단기에서 I가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장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은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었어요. 그죠?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MV는 PY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V가 단기에 고정돼 있고 장기에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Y가 생산 요소와 기술에 의해서 고정돼 있다 그러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P가 하락을 할 거예요. 그죠? P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I라고 하는 놈은 명목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더한 것이 될 거예요. 피처 이퀘이션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은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 화폐 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 감소는 P의 감소를 가지고 오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또는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장기에서 실질 이자율은 실질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전적 이분성에 따라서.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명목 화폐량의 명목 통화량의 변화는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하락을 하겠죠. 장기와 단기에서 통화량 감소가 명목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르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명목 통화량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 2016년 5월 달에 중앙은행이 명목 통화량을 확 떨어뜨렸다, 감소시켰다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명목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 상승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하락했던 명목 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서 상승했던 명목 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이제 점차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통화량 감소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실질 명목 이자율이 상승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하나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을 하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명목 이자율이 상승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역전이 돼서 즉 인플레이션율의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서 명목이자율이 처음의 효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별것이 아니고 가격이 물가가 경직적인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는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성립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LM 곡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인 LM 곡선을 도출을 해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LM 곡선이라는 건 뭐와 뭐의 조합이어야 돼요? Y와 R의 조합이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재화 시장의 균형을 역시 IS 곡선을 통해서 Y와 R의 조합을 만들었으니까 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이 Y와 R의 조합을 만들어야지 식이 두 개가 되고 미지수가 Y, R 두 개가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우리가 통해서 LM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화폐 수요 함수를 이제 다시 이자율만의 함수가 아니라 Y의 함수라고 다시 표현을 해봅시다. 역시 그리고 명목 이자율 대신에 실질 이자율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역시 화폐에 대한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단기에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조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소득이 늘어나면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여기에 쌓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균형 조건에서 왼쪽은 외생적으로 또는 고정되어 있는 변수고 단기적으로, 그죠? 오른쪽에서는 Y가 증가하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R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죠. Y가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데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화폐 공급보다 화폐 수요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다시 균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왼쪽이 변할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이 다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Y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다시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화폐 수요를 낮춰줘야지 화폐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화폐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소득 수준은 Y1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평면에서는, 이 2차원 평면에서는 실질화폐와 이자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Y라는 것이 여기 직접 표현될 수는 없어요. Y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화폐에 대한 수요곡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 Y라는 변수가 변하게 되면 이 화폐에 대한 수요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자율이 변하게 됐을 때는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지만 제3의 변수인 Y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Y가 증가를 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자율은 그대로 놓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이런 수준이랐다 그러면 원래 Y1 수준에서는 화폐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Y가 Y1에서 Y2로 증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해서 화폐 수요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이자율 수준이 이 수준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Y1에서 Y2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화폐를 가지려고 할 것이고 이자율이 여기라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이를테면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연결을 하면 화폐 수요가
소득이 Y1에서 Y2로 증가할 때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반대로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이런 얘기를 이제 또 다른 평면, X축에 Y를 표시하고 Y축에 이자율을 표시하면 여기는 실질화폐와 이자율의 평면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변하는 Y와 R의 평면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를 옮겨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자율이 어떤 R이라는 이자율 수준 하에서 Y가 증가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라고 합시다. 새로운 균형에서의 균형 실질 이자율이 R2라고 한다면 소득이 Y1에서 Y2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자율은 R1에서 R2로 더 높아졌을 거예요. R1에서 R2로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Y2일 때의 균형 이자율은 R2이니까 이것이 이와 같은 식으로 YR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바로 이 곡선이 우리가 얘기하는 LM 곡선이 되겠어요. 즉 LM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어떤 점들이에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점들이에요. 그죠? 여기에 R1, Y1, R2, Y2 이런 점들이 모두 서로 다른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S 곡선이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주었던 것 마찬가지로 화폐 시장의 균형은 즉 LM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들을 모아놓은 그런 곡선이 되겠어요. 자, 이걸 직관적으로 LM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보다 더 커지게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내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뭔가 처분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그를 통해서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여기서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거래를 위해서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화폐의 공급은 고정이 돼 있어요. 더 많은 내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데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화폐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가 사실은 공급보다 더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균형에서는. 그러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자율이 높아져야지 화폐 수요를 다시 내려줘서 균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요, 소득과 이자율 간에는 플러스 관계가 있는 것이 즉 LM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 여기서 보면 M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명목 통화량이라는 것이 있죠. 이놈이 변하게 되면 Y와 R이 아닌 다른 어떤 제3의 변수, 그 특히 제3의 변수 중에서 M이라고 하는 놈이 변하게 되면 LM 곡선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은 이건데, 그렇죠? 그래서 왼쪽이 고정돼 있고 오른쪽에서 화폐 수요에서 Y와 R 간의 조합을 만들어낸 것인데 고정되어 있었던 이 왼쪽에 M이라는 놈이 변하게 되면 이제 이 조합 자체가 조합을 나타내는 LM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놈이 커지게 되면 이 곡선 자체, 화폐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M이 증가를 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명목 통화량 M1을 M2로 증가시키게 되면 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역시 이때 물가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R2로 감소를 하겠죠. 이 과정에서 소득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중앙은행이 M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R1에서 R2로 하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소득은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Y1이라고 소득은 Y1 수준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R1에서 여기가 R1이라고 합시다. R2로 감소를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점은 새로운 균형 이자율은 여기가 될 거예요. Y2일 때도 마찬가지. Y2일 때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균형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할 테니까 이 수준보다 더 낮은 뭐 이런 수준이 될 거예요. 모든 Y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LM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IS 곡선을 공부할 때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G나 T라 그랬죠. Government Expenditure나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키게 되면 IS 곡선이 변한다 그랬어요.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G를 증가시키면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T를 증가시키면 IS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즉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피스칼 팔리시라고 하는 것의 수단이 결국 G나 T인데 재정정책에 의해서 IS 곡선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M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에 의해서 LM 곡선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변하게 되겠죠.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면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LM 곡선을 도출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IS를 도출했고 이번 시간에 LM 곡선을 도출했어요. 지난 시간에 IS 곡선을 도출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을 통해 가지고 보더라도 IS 곡선을 마찬가지로 사실 대부자금의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이 재화시장의 균형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화시장의 균형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재화시장은 실물이고 대부자금 시장은 약간 금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가 서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IS 곡선을 도출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LM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도출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때 도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폐 교환 방정식을 가지고 LM 곡선을 한번 도출을 해봅시다. 또 다른 방법으로 LM 곡선을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화폐 교환 방정식을 통해서 분석했던 이 다음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는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었어요. 화폐 수량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필요했었어요. 이 화폐 교환 방정식으로부터 두 가지 조건을 여기다가 도입을 하면, 두 가지 가정을 도입을 하면 화폐 수량설이 됐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V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Y라는 게 생산 요소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Y도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풉시다. 이 조건을 완화를 해서
우리가 V도 고정이 아니고 Y도 고정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단기에서 뭘 고정시켜요? P를 고정을 시켰어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화폐 수량설에서는 이 교환방정식으로부터 화폐 수량설을 공부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를 그냥 고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놈은 고정이 아니고 P를 고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M은 고정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우리가 화폐 수량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R과 Y1의 관계를 도출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를 봐도 R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Y는 있는데 R은 없어요. 그래서 R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어떻게 집어넣냐? 우리가 더 이상 고정이 아니라고 한 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이자율의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V라고 하는 놈이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실질 이자율의 함수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을 했다.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를 생각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진 거죠. 그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는 아무런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파이만큼의 수익률을 주는데, 물론 여기서는 단기에 P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가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화폐 보유를 하게 되면 실제 수익률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그죠? 반면에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R이라는 만큼의 이자를 받을 텐데 R이 상승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현재까지 Y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Y가 어떤 일정한 특정 값이라 그러면 그런 특정한 값에 의해서 내가 거래해야 되는 것은 과거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내가 거래해야 되는 양은, 내가 하루에 써야 되는 물건에, 지출해야 되는 물건에, 사야 되는 물건의 양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돈은 적게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화폐가 빨리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은 변화가 없어서 전체 거래량은 차이가 없는데 이자율 상승으로 사람들이 화폐는 좀 더 작게 가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작아진 화폐를 가지고 똑같은 양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화폐가 더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얘기는 화폐의 유통 속도하고 이자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른 놈의 변화가 없을 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즉,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화폐의 유통 속도가 더 커져야 되고, 그죠? 이 관계가 플러스 관계라는 얘기죠. 화폐의 유통 속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P와 M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식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Y도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즉, 이자율 상승이 되면 화폐의 교환 방정식에서 Y도 균형을 위해서는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자율과 Y 간에 플러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Y와 R 간의 플러스 관계는 다시 말하면 LM 곡선상에서 LM이 우상향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화폐 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LM 곡선을 도출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화폐 교환 방정식을 이용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이자율의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똑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IS 곡선을 도출했고 LM 곡선을 도출했어요. IS 곡선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 LM 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 그래서 식이 2개, 미지수가 2개. 그림으로 표현하면 화폐 재화시장에서는 재화시장의 균형인데 여기서 T와 G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재정 정책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놈들이고, 그러면 남는 놈이 이제 Y와 R이 남겠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IS 곡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IS 곡선은 이런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에서, 즉 화폐 시장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화폐, 실질화폐 공급과 그 다음에 Y와 R의 함수인 화폐 수요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LM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즉 우하향하는 IS 곡선상의 모든 점은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식이고, 우상향하는 LM 곡선상의 모든 점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점이에요. 따라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이 둘 다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에서만 화폐시장도 재화시장도 다 함께 균형이 되겠죠. 그때의 Y와 R이 하나가 존재를 할 텐데, 이 Y와 R이 바로 단기에서의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실질 이자율이 되겠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P가 고정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그죠? 이런 점은 화폐시장의 균형은 되지만 재화시장의 균형은 안 되는 점이죠. 이런 점은 재화시장의 균형은 성립하지만 화폐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시장이 다 균형이 되는 Y와 R은 여기 딱 하나만 존재를 할 것이고, 그 점이 바로 단기 균형점이 되겠어요. 이 단기 균형 Y는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 봤던 잠재 GDP 또는 완전 고용 GDP 수준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장기 총공급 곡선을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 전에 봤던 장기 총공급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YR 평면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직선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죠? 왜냐하면 R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놈이니까 그 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런 장기 총공급 곡선처럼 수직선과 우연히 같다 그러면 이때의 Y는 단기 균형 GDP이자 장기 균형 GDP가 될 거예요. 반면에 장기 총국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걸 Y1이라고 하면 단기 GDP는 장기 균형 GDP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경기 불황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보다 낮은 상황. 완전 고용 GDP 또는 잠재 GDP 수준보다도 현재 GDP 수준이 낮은 상황은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장기 GDP가 Y2 수준인데 현재 GDP 수준은 Y 수준이다 그러면 현재의 단기 균형 GDP가 장기 균형 GDP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이런 상황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 과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의 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봤던 것은 일종의 벤치마크 수준으로서 장기 GDP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봤었어요. 물가가 장기적으로 신축적으로 움직이면 GDP 수준은 이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단기에서는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Y가 저기 봤던 Y바하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분석을 위해서 가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균형식을 우리가 IS 곡선을 유도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이 IS 곡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케인지안 크로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IS 곡선을 유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인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시리를 가지고 우리가 LM 곡선을 도출을 했었어요. 그럼 이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IS-LM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단기 균형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즉 IS와 LM이 만나는 점에서 단기의 GDP와 실질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겠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을 유도를 할 거예요.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하면 총수요 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예요? P와 Y와의 관계로 우리가 유도를 할 거예요. 여기 IS-LM 모형은 Y와 R의 관계죠. Y와 R이 결정되는 관계를 봤어요. 총수요 곡선에서는 이제 Y와 P의 관계를 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역시 총수요 곡선 하나만 가지고는 분석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전 챕터에서 총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가격이 완벽하게 경직적이다 그러면 총 수요만 보고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본 Y라는 것이 바로 IS-LM 모형에서 결정된 Y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P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P도 역시 변하게 될 거예요. P가 변하는 과정에서 Y와 P와의 관계를 도출한 것이 AD 곡선이고, AD 곡선만 가지고는 또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 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AD와 AS가 합쳐진 AD-AS 모형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어요. 이 AD-AS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뭘 분석할 수 있냐면 본격적인 경기 변동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단기와 장기를 이제 AS-AD 모형을 가지고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장기는 어디서 왔어요? 이 장기는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왔어요. 그죠? 단기 균형은 IS-LM, AS-AD에서부터 단기 균형을 유도가 됐고, 즉 여기서 AS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서의 AS 곡선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기에서의 AS 곡선이 중간 시험 전에 우리가 봤으니까, 즉 수직선의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단기의 AS와 장기의 AS라는 두 가지 총 공급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총 수요 곡선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기 균형에서 어떻게 장기 균형으로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앞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번 학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ISLM 모형을 가지고 몇 가지 응용,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봤던 재정 정책을 통해서 IS가 움직여졌을 때, 그 다음에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LM 곡선이 움직였을 때 단기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경제 교란 요인이 있을 때 단기 균형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교과서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 IS 곡선과 LM 곡선의 뒤에 숨겨져 있는, 다시 말하면 IS 곡선, LM 곡선을 우리가 그냥 우하향, 우상향 이렇게만 그렸는데, 그 IS 곡선, LM 곡선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기울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은 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AS 곡선을 도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AD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한 챕터를 우리가 잠시 개방경제 모형에서의 ISLM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중간 시험 전에도 폐쇄 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방 경제를 봤듯이 지금 AD 곡선을 폐쇄 경제에서 AD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개방 경제에서의 ISLM 모형,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하는 개방 경제 모형을 보고 나서 마지막 챕터에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것이 남은 학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